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자, 지난 한 주말 잘 보내고 다시 시작된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한 주간 코스피 시장은 2.4% 상승하며 3,1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 연준은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가 멀었다라고 시사하면서 이 시장 내 안도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술주가 상승세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또 증시가 안도감을 내비침과 동시에 국제유가가 69달러까지 다시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에너지주도 강세가 연출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 주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지표 등등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 시장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테이퍼링에서 고용지표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고용지표를 주시해야 하는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이번 주 제약바이오 업종 리포트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어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알루미늄박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등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 위주로 차트 살펴보면서 자세한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이번 주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테이퍼링에서 고용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예상한 것처럼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이 테이퍼링은 연내 진행을 하겠다라는 점이 시사가 됐고 그렇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미루겠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 고용 지표가 빠르게 회복될수록 금리 인상도 시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FOMC 그리고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 두 군데 모두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란 두 가지 정책 중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로 이 두 가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통화정책의 수단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 채권을 이제 그 발행을 한 부분을 시장에 그 FOMC나 한은에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풀어내는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그리고 금리, 기준금리라는 부분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시장 내 어떤 그 금리의 변화를 주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리 조절 이슈 한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은 금리 인상 시점은 아직 멀었다. 근데 하지만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올 9월 또는 11월이 아니라 연내로 다소간 좀 지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발표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주효를 이루면서 시장
안도 심리를 주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유발하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이번 주 우리 시장 내에도 계속되는 어떤 그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의 시장 변동성,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내 세 가지 이슈가 있죠. 테이퍼링이라는 유동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용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코로나 확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 델타 변이 확산, 이 부분은 고용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 고용 시장의 영향은 고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 FOMC랄지 연준이랄지 아니면 우리나라 한은의 금통위,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매우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상당 부분 시장 내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 고용 지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코로나 변이 확산 문제 여부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V자 회복이 아닌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더블딥, W자 회복으로 다시금 그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지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모멘텀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의 관심은 이러한 잭슨 홀 미팅과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인플레 지표, 소비 지표,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3분기 실적 시즌으로 서서히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3분기 실적 계속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적 시즌이 되면 항상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변동성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계속되는 도돌이표 장세로 시장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테이퍼링 이슈와 관련해서, 잭슨 홀 미팅 이슈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다시금 재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델타 변이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 여부를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 확산 여부는 바로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고용 시장은 바로 연준의 그리고 한은 금통위의 통화 정책 방향성에 가장 큰 핵심적인 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 결국 코로나와 관련된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된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이 된다면 고용시장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지연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지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고용은 급격한 팽창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고용의 팽창과 더불어서 소비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의 확산과 맞물리게 되면서 투자의 확산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테이퍼링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소비 확산, 투자 확산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쇄가 되어지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 방향,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 지표의 발표는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의 발표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과 관련된 이번 3일입니다. 9월 3일 실업률의 발표.
결국 시장에서는 전망치는 8월 고용시장 상당 부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8월 일자리 75만 개 증가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7월 대비해서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7월 달 실업률이 5.4%였습니다. 8월 달의 실업률, 시장 전망치는 5.2%라는 점. 이 부분 5.2%와 7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좀 메모해 놓으시거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9월 3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 높낮이 부분 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어떤 그 해안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일단 시장의 상황, 시장의 분위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유동성 지속에 대한 안도감은 분명히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서서히 실적 장세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실적 장세로의 전환 여부가 상당 부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래서 3분기 실적과 내년도 실적 이 부분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혹여나 3분기 실적의 방향성이 그리 좋지 않다라면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율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실적 중에서 이익도 상당 부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모멘텀 피크 아웃이라는 주제,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단, 이익단보다는 매출의 증감 여부에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 피크아웃이라는 의미는 상승은 지속되지만 상승률의 둔화를 의미합니다. 상승률의 둔화. 결국은 대다수의 생산 기업들의 대다수는 그 자본재 산업 내지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이겁니다. 결국은 단위당 고정비의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재무 지표는 결국은 매출액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의 증가율의 증감 여부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계속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재확산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면 그 장기화 결국은 시장 더블딥의 가능성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더블딥. 바닥이 두 군데란 얘기입니다. 바닥이 두 군데란 얘기. 글자로 표현하면 W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 W자의 회복, 시장이 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제는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 테이퍼링이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장. 오히려 경기가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의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이라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변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부분 경기를 훼손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점.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결국
시장은 뉴 노멀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찾아갈 텐데 뉴 노멀, 새로운 평형점을 찾는 그림. 새로운 평형점은 유동성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속에서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유동성만의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과 실적이 공존하는 유동성 실적 공존 장세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시대. 결국 여기서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경기 침체라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책, 어떤 전략들이 나올까?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뉴 노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가장 앞서서 가는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진국 그리고 미국. 그렇다면 유동성 정상화를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미국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텐데 미국 경기에 민감한 업종, 결국은 미국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미국의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야 될 것이다. 그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따져본다면 원자재, 신재생, 경기소재,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테이퍼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 델타 변이 확산세 따라서 연준과 한은의 통화 정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사적인 부분들도 계속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 불균형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백신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백신을 3번 맞는 네. 부스터샷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 백신이 부족해서 계속 접종이 미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작전 펼쳐볼까요? 지금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백신 양극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백신을 여러 차례 맞을 수 있는 부스터샷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백신 접종률 자체가 20% 밑에 있는 국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우리 경제 시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다수 생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 국가들과 소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차이, 백신 양극화로 오히려 더 악순환 고리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백신 불균형이 글로벌 경제에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에 상당 부분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흥국이 대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태국이랄지 베트남이랄지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나라 중국을 비단 제외하더라도 이런 나라들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망의 차질이 백신 보급이 덜 되다 보니까 코로나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봉쇄하게 되는 셧다운이 아직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생산망에 차질이 오게 되고 이 생산망의 차질은 궁극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은
백신 보급이 활성화가 되니까 경제가 보급,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소비가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이 개선되어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백신 불균형이 결국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제조를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망, 소위 말하는 공장의 셧다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품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비용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결국은 신흥국의 생산 차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 푸시 요인으로 인플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수요 증가, 디맨드 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다. 결국은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 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결국 백신 불균형이라는 부분이 원초적인 지금 현재 미국 경기랄지 우리 경기랄지 소비를 주로 하고 있는 경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의 핵심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인으로 제공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 의장,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조차도 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분명히 이런 백신 불균형이 인플레이션 압력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대표 공급망 국가인 베트남이랄지 태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의 백신 접종률 상당히 저조합니다. 세계 평균이 1차 접종이 33%, 2차 접종이 약 2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대표적인 생산 국가죠. 신발을 만들고 의류를 공급하고 공장 대다수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1차 접종률 16%밖에 안 되고 2차 접종률 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백신 접종률이 안전한 만한 수준으로 도달하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결국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백신 양극화 이슈는 당분간 지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시차 생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소비 개선이 진행이 되고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신흥국의 수출 증가가 계속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갭이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신흥국의 어떤 그 생산, 차질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베팅 내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 고민을 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수요 개선, 소비 개선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백신 불균형이 해소되기까지는 분명히 선진향 수출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은 선진국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진국향 수출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경기 소재, 내구 소비재, 여기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주, 그리고 유통주까지도 우리가 고민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선진국향 수출주와 유통주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섹터군이고요. 이 백신 양극화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번 주는 뭐 3,200선까지 이 밴드가 잡혀 있고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피크아웃 우려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슈 세 가지죠. 테이퍼링 이슈라는 부분, 유동성 이슈라는 부분, 코로나 확산 이슈라는 부분, 그다음에 모멘텀 피크 아웃이라는 부분.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통제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막 끝난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남아있는 이슈는 모멘텀 피크아웃 이슈 하나밖에 없다. 결국 유동성 이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슈. 유동성 이슈 계속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여부. 이 부분은 백신 보급과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앞선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렸죠.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이슈, 모멘텀 피크아웃 이슈, 계속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잔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 안도에 따라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또 하나, 변수는 델타 변이다. 그리고 인플레는 일시적으로 아직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이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그 행간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부분, 변수는 델타 변인데 이 변수, 델타 변이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시장, 바로 고용시장일 수밖에 없다. 그 고용시장의 발표는 이번 3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 지금 시장, 일단 백신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 그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실적이라는 것. 이 부분 속에서 백신의 차별화가 그리고 백신의 양극화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이 부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파생이 되어져 나갈 것이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차별화 양상, 다양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유동성 이슈에 따른 차별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기술주와 금융주 간의 양극화겠죠. 유동성 이슈가 긍정적이다라면 기술주의 상승, 그리고 금융주의 보합권, 약보합 뭐 이런 부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G2 미국향 선진향, 미국향이냐 아니면 중국향이냐, G2 성장성 이슈가 분명히 있고, 국내 코로나19 지속 심화 여부, 수출주냐 내수주냐의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신 보급이라는 이슈는 컨택트주냐 언택트주냐에 대한 차별화. 모멘텀 이슈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성장산업, 그리고 빅텍 기업들의 투자에 따른 성장산업. 조만간 9월 13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아이폰과 아이폰 13 발표와 관련된 이슈 여전히 지금 현재 잔존하면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아이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시장 내 관심 영역군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환율 이슈도 존재한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 8월 실업률, 그리고 중국의 8월 PMI 지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 8월 수출입도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챙기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지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이 다시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업종 리포트 분석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백신 접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중요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건설 업종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작전 리포트를 시작하고 난 이래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일간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슈퍼스타는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슈퍼스타를 찾아내는 일이 그리고 검증하는 일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온 만큼 제약바이오는 충분한 스터디, 그 스터디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분히 스터디하시고 투자를 해보시자라는 말씀 누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자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함께 돌파 감염,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도 4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안전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불가능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예방보다는 이제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서 독감과 같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개념의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코로나19 국면이죠. 그리고 백신 점유율과 백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좀 좋은 리포트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대결 구도죠. 전 세계 인구의 32%가 최소 백신을 1회 접종을 하였고요. 24%가량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1회 백신 접종률이 1.4%에 좀 불과합니다. 백신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부터 나오다가 이제는 결국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지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결국엔 이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98.23%, 영국도 99.8%, 인도도 99.7%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글로벌 우세종이 됨으로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최초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률이 93%를 넘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률은 8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기준으로 기존 바이러스에는 74.5%의 예방률이었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67%까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이 소용이 없는 거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CDC에서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시 그래도 중증으로는 나아가지 않는 통계치를 내고 있고 백신 접종자가 돌파 감염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키는 내뿜는 수치가 미접종자만큼 높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실내나 공공장소 등에서는 마스크를 찾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주의가 이제는 돌파 감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종식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우세한 전망을 띠고 있는 현재의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률을 낮추는,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본 4차 유행에서 과거 3차 유행 이후 사망률 및 치명률이 현저히 낮았다라는 통계치 접하셨을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았던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사례를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치명률, 사망에 이르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했다. 1%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인 반면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접종률이 낮았던 아프리카 등 빈민국 중심으로는 한 달간 사망자가 80% 이상 급증한 것을 보면 백신을 맞는 것이 당연히 낫겠다라는 모습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보편화될 경우 독감처럼 이제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보면 mRNA,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으로 화이자, 모더나가 있고 그리고 얀센 순으로 이제 좀 접종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률은 화이자 54%, 모더나 38%, 얀센 8%가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고요. 그리고 매출 추이를 본다면 화이자가 61%, 모더나 32%, 아스트라제네카 6%, 얀센 1% 순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글로벌 코로나19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최소 전 세계에서 1회 접종까지 나아가는 데는 올해와 내년까지 꾸준히 이러한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화이자와 모더나 쪽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스터샷이 좀 고려되고 있죠. 부스터샷까지 고려한다면 시장에서의 앞으로 매출 증대는 22년 그 이후까지도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제 백신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mRNA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어디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스티팜, GC 녹십자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백신 플랫폼 진출뿐만 아니라 CMO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얀센 백신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보도, 설, 풍문이 녹십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해명 공시를 내면서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부인보다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재차 계약 공시를 내었습니다. 녹십자도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존의 전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CMO 기업들도 백신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22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과 23년도부터는 안정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스터샷이 CMO 기업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완전 접종률이 24%인데 아직까지 낮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량이 접종을 하려면 110억 도지가 필요한데 올해 21년도 백신 공급 목표가 120억 도지입니다. 하지만 빈민국들 아프리카 등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부유국들이 잉여 백신을 조금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비축을 하고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백신 이후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것을 좀 보아야 할까라는 의미가 이제 이번 주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백신 기업에 몰려있던 관심이
이제는 신약 펀더멘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모더나와 바이오엔텍 등 주가 상승세도 이제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확보된 풍부한 현금들이 어디로 재투자될 것인가에 한 가지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경쟁에서 뒤처졌던 빅파마들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로 투자할까 투자처를 탐색하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았던 임상이 조금 뒤처져 있는데 비코로나19에 대한 임상도 차츰차츰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어디로 돈이 투자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모멘텀을 본다면 9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10월 효능 데이터를 확인할 스케줄이 있고 11월, 12월에도 여전히 주요 학회들이 있습니다. 기업 이름만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이수엑지스,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 그리고 약타바이오와 바이오리더스, 아이진, 그리고 11월 면역 항암학회가 있는데 네오 이뮨텍, 12월 혈액 항암학회가 열리는데 녹십자 랩셀과 아티바 등이 중간 결과 발표나 데이터 발표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온 단어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서는 이제는 백신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백신으로 확보된 현금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의 포인트는 신약 개발 또는 앞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보면 우리나라 유한양행, 오스코텍, 브릿지바이오 등 여러 기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스터디해 가시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터디할 수 있는 깊이를 이끌어 가신다면 제약바이오도 투자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그래도 건강한 기업, 실체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종목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할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암학회라든지 그리고 CMO 관련 기업들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백신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구성하신 종목들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분석의 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괜찮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게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좀 있으셨나 본데요. 그래도 이번 주장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주유소 운영 원칙 만나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 가격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죠. 동신건설과 삼익 THK 그리고 CJ E&M은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YJM 게임즈는 19.6%, 16.9%로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의 활약이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32.8% 단기간에 가져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지금 아직까지 두 자릿대 손실률 좀 보고 있고요. 알렉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 한 자릿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8월 초반에 들어온 종목들 대웅제약과 제일바이오,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수익률 약간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있고요. 삼강 MNT 가장 최근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8월 26일에 편입됐고 수익률은 현재 3%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2차 전지 박 관련주,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이렇게 알루미늄이 들어간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마 알루미늄만 해도 한 달 동안 상승률이 59.8%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2차 전지주, 알루미늄 박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주들 대응 작전 좀 짚어주시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상승세 7월달 굉장히 좀 괜찮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2차 전지에서 대형주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셀 관련주들 그리고 소재, 동박, 알루미늄 박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올라가든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따라서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이 산업이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기대감이 좀 과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성장을 하는 성장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크게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한다면 좀 낭패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랜 시간 물론 기다린다고 하면 충분히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급격한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의 섹터가 변할 가능성,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셀 관련주들 쭉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동박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늄 박이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 도는 과정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은 그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움직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 같이 최근에 주가 좀 급등하는 분위기가 나오곤 있지만 꾸준하게 그동안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제 2차 전지라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의 알루미늄 수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알루미늄 선물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월봉 차트인데 전고점 부근 2018년도에 이제 고점을 쳤던 부근이죠. 이런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파 상승이 나왔고 저항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일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큰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들, 사실 우상향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어디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원적인 부분들은 일단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알루미늄 박 생산업체라든지
뭐 굳이 2차 전지를 떠나서 알루미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어떤 뭐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는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숫자 단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제 그 동박 알루미늄박 관련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SK 이노베이션에 뭐 납품을 하고 있고 LG 화학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상향 흐름을 그리다가 주가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각을 좀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끝물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시점입니다. 마지막 불꽃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매도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디쯤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 그때부터는 한동안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DI 동일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박 관련주인데 추세가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기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박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시세가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순환매 관점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인다면 매도를 하고 나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